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번 제명 표결 직전 내놓은 총선 불출마 선언 그리고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는 것이 민주당 윤리특위 소위 간사의 설명인데요. 총선 앞두고 역풍은 없을지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는 대통령의 독려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국회 상임 및 곳곳에서는 오염수, 역사 논쟁 등등 사안마다 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의 설전이 거셌습니다. 정치권 화제의 발언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8월 30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SOC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된 가운데 개발 계획마저 불확실해지자 전라북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넘겨졌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소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결과 찬반이 갈린 건데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 검찰이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군 검찰단이 이첩 기록에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에 44개월째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이 수능을 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이후 자퇴하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오는 10월 중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첫 해외 방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게 새만금 빅피처를 짜라고 지시했는데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 등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식량 작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 33.9km를 축조해 땅 규모가 판교의 45배에 이르는 최대 간척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6조 6천억 원의 민간 자본 산업 투자가 진행됐지만 총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연구 영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새만금 개발청도 기본 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 연구 영역을 진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 계획은 5에서 10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잼버리 대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라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새만금 SOC 국가 예산마저 78%가량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검토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SOC를 보고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첫 삽도 못 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처음으로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된 여성가족위 회의에 불참해 논란을 빚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숨바꼭질 소동 닷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의 처신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전현 정부 가운데 어디에 더 있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5%를 깎은 건 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보복 테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북 도민한테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줄인 전례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역 차별이라고도 했는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온갖 혈세 유용 의혹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가 끝난 만큼 남은 국고 보조금까지 반환하라고 전라북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잼버리와 같은 국제 행사와 관계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공방이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이어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전국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징계 논의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난주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는데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지난주 윤리특위 소위는 제명안 표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요청에 따라 표결을 한 차례 미뤘습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제 소위 차원에서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제명안을 넘기거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수준을 낮춰서 징계를 하겠다고 합의가 그 자체를 표현해보겠다고 하면 소위를 다시 열 수도 있고. 정치권에선 당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도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윤리특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향후 협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이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부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조사, 수사 거부를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따른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갈림길에 서게 된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에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고 또 대통령실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조태영 안보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상병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만들어서 해당 비서관이 바로 조문을 받고 조화를 보냈고 서훈을 신청했고 그리고 1개국 특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보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사실은 안보실장인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것이 우리 임무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주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표현이 오염처리수라고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일본이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냐 아니면 처리수냐. 국민의힘이 주도한 급식업계와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용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모든 어업인이 국민 우려를 키우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수산업계 제안에 여당은 호응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용어 변경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식적 표현이 오염 처리수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실체라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가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지원으로 극복한 과거 외환위기를 IMF 사태로 부르는 걸 지적하며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 일본이 좋아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아닌 일본을 섬기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기업 구내식당과 국회식당에서 수산물 활용을 늘리겠다며 어민과 수산업계를 다독이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의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 항쟁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엇갈린 행보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용어 문제를 놓고 확전에 나설 기세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1일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어민들과 대화하면서 오염 처리수라는 전향적인 표현을 썼지만 정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했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익 차원에서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비꼬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갈등을 부각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외벽 전광판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난해한 공연 영상이 떴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관련 문화축전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 아래엔 당시 공연이 지난 24일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예고편이었다는 영문 자막이 깔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행위를 꼬집기 위해 한 중국인이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중국인들은 방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Noticia sobre que Japón. No lo sabía. No lo sabéis. No. No lo sé. No creo. No.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단결하고 부당함을 널리 알리자는 중국 관영 매체 사설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들의 분노를 부각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日本政府无视国际社会的强烈质疑，单方面强行启动福岛核污染水排海，给全球海洋环境和全人类健康带来不可预测的风险。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썼으니 중국인은 오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판을 내건 도쿄의 한 식당. 我不知道这个电是什么意思哈，你自己想吃福岛食材没有任何问题，我不知道你为什么要带上中国人哈。我们现在打电话报警。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일본인 정객의 망언은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ここで9月からもう団体観光客来ますけど、9月入国条件でホタテ食えと。条件ホタテ10個。 격분한 중국의 편의점 주인은 일본 상품 수백만 원어치를 스스로 폐기했고 한 중고차 판매상은 일본 차를 팔지 않겠다며 때려 부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홍 장군의 공산당원 이력을 육사 생도들의 정신전력과 연관짓자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산당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왜 잣대가 다르냐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육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말부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조했습니다.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대적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홍 장군의 공산당원 이력 때문에 흉상을 옮기자는 논의는 국방부 소관이란 입장을 유지했지만 독립군이 몰살당한 자유시 참변 이후 행적이 육사 정신과 맞는지는 더 일찍 검토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을 살피던 여당도 홍 장군의 항일 업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과 과를 나눠 보자는 거라고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육사는 유사시에 우리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것, 즉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흉상을 옮기면 생도들의 정신 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육사 출신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의 발언까지 나오자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역대 육사 교장 중에는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도 있다며 홍 장군 흉상을 옮길 거면 교장 사진도 치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원용덕 2대 교장의 사진을 보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과 방향에 맞습니까? 한때 공산당원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새겨진 육사 호국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번엔 대통령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향한 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끈 박 전 대통령과 말년을 소련에서 보낸 홍 장군은 경우가 다르다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전향을 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끝까지 그렇게 가신 분하고. 이상합니다. 이념 논쟁은 결산 심사를 위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국회 예결투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사업을 두고 반국가적이라는 정부 여당과 철진한 색깔론이라는 야당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지금 오은부 장관님이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려고 아니죠. 의원님 하는 거예요. 색깔론 하시는데 메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즘이고. 메카시의 부활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라 이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 발맞춰 선명한 메시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도 때 아닌 이념 논쟁은 전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흉상 이전에 대한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는데 항일 독립운동가였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만큼 육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있는 것이 낫다는 취지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무적 정치인인 만큼 점잖게 잊지 말고 논리와 말로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출생아는 18,600여 명으로 2015년 12월 이래 91개월 연속 감소했고 사망자는 26,800여 명으로 출생아보다 8,200여 명 많았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건 당일 새벽 112에 신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둔 채 사인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대원들은 들것을 갖고 내립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경찰은 밤 9시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쓰러진 걸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접수받고 이곳으로 출동해 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참 만에 열었어요. 예, 왜냐면 그 문이 개봉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서 119에서 오셔가지고 고생 무지 많이 했어요, 진짜. 숨진 여성은 같은 날 새벽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바로 끊긴 탓에 위치가 기지국 주변 넓은 반경으로 나오면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성의 가족 역시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는데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내며 집을 찾아낸 결과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가 다른 곳인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평소 함께 살았던 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태국에서 마약 수십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서 서울 강남 클럽 등에 유통한 20여 명이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로 붙잡혔습니다. 클럽에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다 마약을 접한 뒤 밀수까지 나선 건데 여자친구나 동생에게 운반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관 직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 가방에는 케타민 988g, 1억 5천만 원어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탁을 받고 태국에서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27명이 붙잡혔습니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이렇게 한 손 크기로 포장해 몸에 붙인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마약류만 시가 43억 원어치,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14kg 정도는 이미 서울 강남 클럽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로 클럽에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다 마약을 접하면서 밀수에도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인이나 동생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로 운반을 맡겼는데 한 조직의 운반책이 다른 조직의 연락책을 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해서 단기간에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 산발형, 단기형 밀수 유통조직으로. 이들은 태국 현지 공항을 미리 정찰하고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돈을 내고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밀수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한 검찰과 세관 합동 수사팀에게 입국장에서 곧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케타민 밀수 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엑스레이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 분석으로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검찰과 세관은 인천공항이 해외에서 마약이 밀수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앞으로도 공조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선 때에 따라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사안별로 감점 처리되거나 또는 아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에 대비에 응시를 하더라도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또 특수교사 측이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 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전락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당국에 사형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4곳에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는 만큼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한 국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형수의 행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살상력을 떨어뜨린 저위험 권총 3만 정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미 테이저건도 도입돼 있고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권총으로 사격 시범을 보입니다. 격발에도 상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반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수월한데 무게는 기존 권총보다 40% 가볍고 위력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성은 높이고 살상력은 낮춘 이른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기존 389경 권총 2만 2천 정에 더해 3년 동안 저위험 권총 2만 9천 정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 5만여 명이 총기 한 정씩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장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기동대 소속 경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테이저건이 있어도 사용했다간 자칫 소송쟁에 휘말릴 수 있어 난리가 난다고 말했고, 형사과 경위도 경찰직의 안전성을 보장할 면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릴 때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2시간 반 가까이 대체했습니다. 사용 이후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책임에서 국가가 상당 부분 감소를 시켜주는 현실성 있는 사용의 전제 조건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경찰력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경찰력이 이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오남용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는.
무엇보다 1인 1총기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 등 LH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LH 아파트를 감리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수천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건데 결국에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KD 등 감리업체 11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는 곳들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내부 순번을 정해두고 돌아가며 감리 일감을 나눠 가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만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데 업체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이른바 전관업체로 알려졌습니다. LH와 조달청 발주 용역이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을 끼친 중대 범죄란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설계, 감리업체 수십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순살 아파트 공사 감리에서도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간 담합으로 입찰 가격이 오르고 감리 수준은 떨어져 철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 감리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독해도 모자랄 판에 최후 보루인 감리마저 구멍이 뚫려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던 겁니다. 정부가 LH와 전관 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가운데 7월 30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루어진 발주사업 심사들에 있어서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LH 출신 직원과 감리 입찰 담합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H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LH 사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 표결에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소위 구성을 보면은 여야 의원이 3명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3대3. 결국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뭐 파리 안으로 굽은 걸까요? 국민의힘 의원이 부결시키지는 않았겠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냐. 결코 민주당에게는 좋은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 좋은 결정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을 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결국 민주당에 탈당을 했지만 부담을 준 꼴은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나름 이해하는 측면은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서 코인을 하고 코인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엔 심리적으로는 제명 또 뭐 이제 그 윤리특위 자문위에서도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소위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게 이 정도를 가지고 제명을 김남국 의원을 시작하게 되면 그 뒤로 그 이상의 말하자면 뭐 구속이 되거나 범죄혐의 되는 의원들은 족족히 다 제명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법리적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더 많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한 7, 8개월 앞두고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이건 제명의 수준이 아니라고 적극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소명을 김남국 의원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막판에 가서 소위를 앞두고 예. 여러 가지 좀 뒤집기가 되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결단코 뭐 곱지 않은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좀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민주당의 제19 감싸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워크숍 이후에 8대 약속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안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 있느냐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김남국을 개인으로 보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띄운 것이 바로 윤리특위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존중하고자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김남국 의원 제명이었거든요. 자료 불성실하게 소명했고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좀 섞여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했는데 결국 윤리특위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나서 결국에는 부결을 시키면서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도 의원 생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게 된 셈인데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서 그냥 민주당을 제식감 감싸기 해주는 방식으로 국회 권력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모든 민주당의 역량들이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라든지 어떤 비위 의혹들을 감추는 데 다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심사에 참여한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또 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 표결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윤리위원회 첫 회의 때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프로세스로 이 징계안을 진행한다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 간 원내 지도부 합의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사실은 우려했었고 예견했었습니다.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다음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걸 계속해서 이것만 강행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얘기는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런 제안을 미리 했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보였고요. 송기현 간사 같은 경우는 불출마 그러니까 윤리위 지난번에 표결 직전에 불출마 선언하는 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중대 사건과의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21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몇 건인가 봤더니 47건인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윤리특위의 근원적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윤리특위 자체가 권한은 제명까지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여야 공이 같은 의원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출직 의원을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까지 결정하는 것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관행처럼 있다 보니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손을 못 댔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윤리특위의 무용론은 지적됐는데 이걸 좀 더 제대로 가동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여야가 또 처음에는 입을 좀 맞췄는데 김남국 의원만 따지고 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7건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미 어떤 국민들이 이 코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던 와중에 민주당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그랬죠. 있다가 예. 뒤로 물러나 버리니까 국민들이 맥이 빠지고 그다음에 당에 조금 면도 안 서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에서 좀 비난도 하고요.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비난을 어떻게 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런 상황들이 초래되는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기현 의원의 말도 조금 이해는 돼요. 네. 47명 중에 의원 중에 정말 뭐 구속이 돼서 지금 뭐 좀 말하자면 형을 기다리는 의원에게도 급여가 나가고 제명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좀 뭐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명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예.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퇴, 의원직 사퇴, 명예로운 사퇴를 통해서 탈당을 했더라도 민주당이 부담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윤리특위 이 말하자면 연기된 뒤에 이 같은 결정들이 나왔을 때 이 당이 알아야 될 부담들은 네. 과연 존재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요. 자문위 결론도 사실 권고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윤리특위를 왔을 때 뒤집어지는 선례도 만들어졌다는 앞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1소위에서는 제명안을 소위 차원에서는 제명안은 다시 못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 또다시 의견을 나누거나 다시 한번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결론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임기,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마치겠죠. 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잘 말씀 주셨지만은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흠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크게 났다라고 생각하고 김남국 의원 개인의 어떤 뭐 이걸 뭐 비유행이라고 해야 될지요, 뭐 아니면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것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쭉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거고 민주당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은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또 부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도 사실상 당론처럼 체포동의안 포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하겠구나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민주당 구성원 일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혐의들에 연루되었을 때는 그것을 다 지켜주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탈당한 경우들만 그랬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윤관석 의원, 소위 말하는 동봉투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탈당을 해버리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지 민주당이 스스로 그 의원들에 대해서 강한 징계를 내거나 경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가운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이렇다 할 이야기 없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총체적인 뭐 도덕적인 흠집 플러스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징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유유부단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앞으로 어떤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어떤 전초전 같은 모습들을 저는 이번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고했지만 앞으로 여론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보시는 부담이 거군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제명안은 다시 다루기는 어려워졌고 이거 다루려고 하면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넘기거나 또 하나 방법이 이제 30일 출석 정지 징계한 한 단계 아래죠. 이걸 이제 논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당 내에서는 뭐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결이 됐잖아요. 자문위에서 제명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를 부결시키면서 이미 이제 보통 이제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첫인상부터 이미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봤던 것인데 네. 여기에서 뭐 30일 출석 정지 시키면 뭐 할 것이고 경고를 주면 뭐 할 것입니까? 라는 차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에 대해서 네. 많은 의견이 있고요. 특히나 당이 국민들한테 이 총선을 앞두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뭔가 번복하는 듯한, 번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윤리특위 소위에서 그래도 신중하게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고민해서 저는 결정했다고 보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봐서는 좀 번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부담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영주 부대변인 목소리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네,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지금 일주일째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선 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거를 IEA가 받아가지고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죠. 질의를 좀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부가 도쿄전력의 입이다. 야당 의원의 이 발언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끈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 중에 바나나 삼중수소 얘기까지 막 등장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좀 저는 좀 느꼈던 게 엊그제인가요? 그 국민의 면찬에서 대통령께서 점잖게 있지 말고 네. 싸워라. 논리적으로 싸워라. 근데 논리적으로 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태도들이 반영돼서 저런 어떤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장관들도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예결위 때 많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 도쿄전력을 대변하느냐라는 부분들 저렇게 발끈할 이유가 없잖아요. 찔린 게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야당에서 지적하는 바는 정부가 최소한의 입장, 찬성이냐 반대냐 그조차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단순히 보고 IAEA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 이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지적하는 건 좀 일본에 대해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 이걸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요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요구를 거절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하면 총리가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해서 저렇게 뭐 질의도 못할 정도로 태도를 보이고 하는 것들은 별로 적절치도 않고 그냥 일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찔리는 게 있구나.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논리와 말로 국무위원들 적극적으로 좀 싸워라 이 얘기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한때 뭐 그 일방적으로 좀 민주당이 또 밀어붙이는 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찬성 입장이냐 반대 입장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라는 방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던 것은 사실은 그 강경화 장관이 말한 그대로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창선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낼 필요가 없어서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모호한 채로 냅두겠다라는 결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비슷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이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다. 뭐 도쿄전력 입장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엔 총회 산하에 있는 원자력 방사능과 관련한 어떤 영향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이 일어난 이후에 10년 정도를 계속 추적해서 그와 관련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안전성들을 검증해왔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이 안전하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쿄전력이나 IAEA 보고서와는 무관하게 유엔 총회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놨던
그 결론도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한 상태에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과학적으로 진정성 없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나온 보고서 자체를 다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비슷한 입장을 계속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안감 같은 것들은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거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왜 자꾸 도쿄전력 입장만 대변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입니다. 네, 이 오염수 용어를 두고도 지금 여야 의견이 팽팽한데 한덕수 총리가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어 변경을 좀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거든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 처리수든 오염수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 단어를 가지고 논박할 때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일본이 도쿄전력의 어떤 보고서, 그다음에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차용한 IAEA, 그게 아무리 유엔의 산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안 주잖아요. 국민들이 그 느낌을 받는다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저 같으면 정부 여당이라면 저는 일본 정부에 조금 나름대로 톤다운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우려가 깊다. 네. 당신들의 보고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믿을 만한 보고서를 한번 좀 주지 않겠냐. 네. 안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명칭과 관련해서는 그럼 그러니까 명칭도 똑같습니다. 오염 처리수나 처리된 오염수 여당에서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수든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해서 오염수가 처리수다?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국민들 속이는 것이에요. 그냥 오염수는 오염수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든 안 됐든 오염수가 방류된 것인데 이거를 마치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해서 처리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본 편을 드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말장난 같은 논박보다는 본질적으로 일본 정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는 태도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정부에서 이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오염수라고 불리던 것을 오염 처리수라고 불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종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그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근본적인 그 방안들이 같이 제시되는 경우에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부르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무슨 일본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 편을 들든 안 들든 방류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수산업자와 그다음에 수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안심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당장 피해를 입은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다 동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 이름만 변경한다고 해서 사안이 다 진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는 당장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고민하는 단계인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입장에서 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너무 쓸데없는 논쟁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같이 다른 방법들을 더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역사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민영회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을 놓고 또 충돌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1대1로를 뭐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온부 장관님이 예. 침소 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예.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려고 아니죠. 의원님 하는 거예요. 이념의 색깔론 하시는데 메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율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정율성의 정체를 알면은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네, 민영배 의원이 박민식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끌고 와서 이제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박민식 장관은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이거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이미 공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개인적 의견인데 윤석열 네. 정부 국무위원들 직을 그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뭔가 소신 갖고 가는 건 좋은데 뭐 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박민식 장관을 보더라도 역시 대통령 말이 무섭긴 무섭구나. 또 이거 뭐 싸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두 번째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념 전쟁을 시작했구나 라고 또 보여요. 그러니까 정율성 공원 문제들은 물론 지역에서도 좀 나름대로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고요. 예. 하지만 그 역사성을 봤을 때 정율성을 뭐 항일 운동가로 평가해서 공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중수교하는 차원에서 어떤 중국인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 정율성이 3대 음악가로서 인정받으면서 광주 출생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광주에 오면은 관광 차원에서 그 생가를 복원해서 오면 거기를 많이 찾는다. 해서 거기에 예산 책정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강기정시장 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20년 넘게 추진돼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마치 광주가 어떤 공산당을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으로 인정받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금 민영배 의원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훈부 장관은 그런 오해를 광주 시민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보훈정책에 맞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싸우고 보자. 라는 태도라서요. 좀 아쉬움이 크는데요. 정율성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네. 박민식 장관에게 좀 따로 얘기할 것들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보훈부 장관이 그걸 추종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결코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 정율성 공원 추진 문제는 어떤 보훈 문제라기보다는 관광 산업 차원에서 접근이 된 일이었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어떤 그것도 의견이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면 관광 차원이라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내용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정율성이라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광주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관광객 차원에서 만든다는 것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잘못하면 중국의 체제 미화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율성이라는 사람의 이런 기념공원을 만들었고 이 사람 실제로 중공군과 북한군에 부역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막 기리고 현창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현재 체제를 미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그렇게 느낄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공군에 부역을 했던 저 사람이 기려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내륙 정치에서 국내 정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조차 이렇게 현창을 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우리 중국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게 중국 내부의 정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그 공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저는 호남의 문제로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응로 기념관이라든지 뭐 윤희상 음악기념회 이거 뭐 대전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군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의 기념공원들이 기념관들이 있는 데는 단순히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는 문제고 이거는 짚어내야 되는 거고요. 저희를 이건 광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배 의원이 다분히 감정적으로 왜 광주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정율성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광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게 역정을 내고 있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꼬고 있는 건 저는 민영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임위 곳곳에서의 오늘 주목된 발언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포커스 꾸며보고 있는데 오늘 이분의 입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설전이 또 오갔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인호 간사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자, 발단이 된 발언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포럼에서 이제 강연자로 발언한 내용인데요.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된다. 뭐 이런 유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이제 기각된 이 사례를 끌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품들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국무위원으로서 지난번이었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문제에 대해서 있을 때 백지화 선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국무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정치인 출신을 하더라도요. 적절하지 않죠. 국무위원은 국토부장으로서 어떤 그 국토 행정에 대해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지 왜 연찬에 그런 간담회에 와서 정치를 하십니까? 참으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정권 교체라고 해서 국토부를 활용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사과하겠으면 했을 때 사과했으면 끝날 문제를 지금 사과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그거를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나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정치 중립성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위반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으로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망가졌다. 그래서 오직 그냥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금 국토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빨리 총선에 나가서 본인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그 생각밖에 온통 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다. 네. 좀 이제는 좀 백지화 선언 이후로 이번에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하셔야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원희룡 장관의 지난번 발언이 뭐 정치 중립 여부에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좀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이미 원희룡 장관은 그 존재 자체로 원래 존재감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삼 어떤 특정한 발언으로 본인이 어떤 수도권 위기를 돌파할 구심점이 되겠다. 네. 이런 의도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여당 뭐 국무위원회 어떤 발언이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총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어떤 이 탄핵이 기각됐던 이유는 헌법재판소 네. 기각했던 이유는
결국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행동 양태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그냥 지지를 호소한 거기 때문에 뭐 구체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정부 여당이 힘을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으로 뭐 지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어 보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뭐 문제가 될 만한 표현들은 이제 피해서 발언을 네, 저는 그렇게 했을 생각합니다. 거라고 좀 보시는 거고요. 존재감 얘기를 하면 국회에서 올 때마다 존재감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발언 취지는 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법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제가 지시한 겁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는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 정책적인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 이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직결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말을 어렵게 뱅뱅 돌리시네요. 그러니까 뭐 사형을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은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있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충격요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점검해 그러는 것이죠. 뭐 그동안 뭐 점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좀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정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달라요. 사형 집행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실제로 부활 저는 그러게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순으로 최근 얘기만 해도 홍범도 장관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건국의 일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69시간 노동 이런 얘기들 툭툭 던지고요. 저는 정말 기상천외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윤석열 정부라면 사형제 부활도요. 전 솔직히 밑자락을 한동훈 장관이 까지 않았냐라는 좀 개인적인 우려도 가지고 있어서요. 좀 지켜볼 문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형제 부활 논란까지 가려면 너무 한참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25년 정도 굉장히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럼 과거에 이제 사형수 같은 경우에 먼저 집행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남아 있고, 최근에 판결 경향 자체가 예를 들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으로 좀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무기징역도 잘 안 내리고 대개 15년, 25년형으로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흉악범들이 아닌 경우에. 그럼 이들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형제 부활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저렇게 점검을 지시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수용자들의 행태 자체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문란하다라는 그 어떤 문제의식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라고 봅니다. 제스처일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차원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짧게 해볼 텐데요. 지금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앞서 보신 원희룡 장관 이렇게 중진들의 총선 역할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미 지나간 얼굴인데 국민에게 새로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까지 같이 볼까요? 이게 반격을 했습니다.
나모, 원모는 흘러간 물일지 모른다. 그러나 흘러가다 보면 더 큰 물레방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썩은 물이 어찌 흘러간 물을 탓할 수 있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썩은 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모가 들어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홍모가 들어갈까 봐. 네, 본인이 예. 들어갈까 봐. 본인도 따져보면 나모, 원모보다는 더 흘러간 물이잖아요. 뭐 경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말이 저도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여야를 뭐 막론하고 과연 이제 참신한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 더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을 것이지 지나간 물이 과연 큰 호응을 얻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예.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저 원희룡 지금 장관도요. 보면은 그냥 지금 보수 한쪽 지지층에 기대서 정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성이 떨어지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은 아마 그 대상에 아마 올라가진 않았는데 혹시나 본인도 거기에 들어갈까 봐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채섭 위원장. 홍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개인적인 좀 악감정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거친 소리들을 하신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은 말 그대로 선거 전략가로서 이제 네. 공천 작업들을 많이 해본 인물로서 당에 좀 쓴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로는 실제 하고 있고 그것이 중진들이 잘 배치된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뭐 참신한 인물이라든지 네. 뭐 혁신적인 인물, 중도 확장적인 인물들이 같이 배치돼야지만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수도권 4선 의원 굉장히 귀한 그렇죠.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뭐 권영세 사실은 3선 이상의 네. 의원들이 안 계신 있고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참신한 인물들이 다 전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그래도 당에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저는 선거 전략상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된 여성가족위 회의에 불참해 논란을 빚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숨바꼭질 소동 닷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의 처신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전현 정부 가운데 어디에 더 있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5%를 깎은 건 잼버리 대회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보복 테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북 도민한테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줄인 전례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역 차별이라고도 했는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온갖 혈세 유용 의혹이 불거진 잼버리 대회가 끝난 만큼 남은 국고 보조금까지 반환하라고 전라북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잼버리와 같은 국제 행사와 관계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공방이 내년도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이어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정국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잼버리 사업과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필수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가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달째 올랐습니다. 네, 상승폭이 더 큰 변동형 금리보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와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픽스의 영향을 받는 변동형 금리가 한 달 전 연 4.41%에서 4.45%로 0.04%포인트 올라 연 4.20%에서 0.02%포인트 오른 고정형 금리보다 변동폭도 부담도 컸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6.52%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고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금리도 오름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증대출 금리는 내려가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소폭 하향했습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기존의 낮은 금리로 계약된 중도금 대출 등 보증대출이 실행되면서 전체 가계 대출 금리는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여기에 기업 대출 금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 대출 금리는 5.11%, 전달보다 0.06%포인트 떨어지며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저축성 수신금리 역시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완화하면서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내리면서 예대 금리 차는 5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한 달 새 2.1%포인트 상승하며 52.9%로 늘었습니다. 변동형과 고정형 간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73.1%에서 73.7%로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당장 공급 물량을 채우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에 이 분양 경쟁률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88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이처럼 분양이 뜨기만 하면 청약자가 벌떼같이 몰리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시장이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 중심으로는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분양 물량에 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6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고
착공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54만 가구 안팎을 공급해야 하지만 당장 인허가 물량이 급감해 향후 2, 3년 뒤 공급난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그리고 이 분양에서의 어떤 수요의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인허가 물량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목표 물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점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한 주택 정책과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집값 폭등과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부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조사, 수사 거부를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따른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에 갈림길에 서게 된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실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에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자신도 언론에서 보긴 봤지만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회사 두 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당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빠뜨린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지난주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식 표현이 오염 처리수라고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일본이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냐 아니면 처리수냐. 국민의힘이 주도한 급식업계와 협약식에 참석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용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모든 어업인이 국민 우려를 키우는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리고 알프스에 정화돼서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 하니 이게 대한 거부 반응이 또 있는 거예요. 수산업계 제안에 여당은 호응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용어 변경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식적 표현이 오염 처리수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실체라고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용어 변경을 검토해보겠다고 가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지원으로 극복한 과거 외환 위기를 IMF 사태로 부르는 걸 지적하며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 일본이 좋아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아닌 일본을 섬기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눈물겨운 노력에 일본 정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기업 구내식당과 국회식당에서 수산물 활용을 늘리겠다며 어민과 수산업계를 다독이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의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대규모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 항쟁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엇갈린 행보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용어 문제를 놓고 확전에 나설 기세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일본 강요들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서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더욱 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들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생선, 육류, 과일까지 대부분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됐습니다. 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コリコリ感が。はい、大変美味しいです。 앞서 경제산업상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시식하며 소비를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 내 불안과 어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에서는 중국에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중국발 무차별적 항의 전화의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달 중국도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全世界に積極的に我が国の取り組みの正当性を発信し続けていただきたい。 하지만 중국 역시 G20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여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고위급 외교 당국자 협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난전과 맞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3개월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는데요. 신라 행사에선 주석단에 앉아 있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 후계 구도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북한 해군절에 즈음해 해군사령부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주애도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공개 행보에 나선 주애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군인회관에선 해군 장병들이 꽉 들어찬 가운데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앉는 주석단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앉았고 작전 지휘소에선 김 위원장과 함께 해군 사령관의 공식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저녁에 열린 경축연회에선 주애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해군 간부들의 주목을 받은 대신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주애 양옆에 앉았습니다. 주애가 단순히 김 위원장과 행사에 동행했던 수준을 넘어 사실상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김주애가 단순히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강국 건설 정책을 이어갈 이제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후계자 구도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주애가 공개된 행사 15번 가운데 14번이 군사 분야에만 집중된 만큼 후계자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 무기와 관련돼서 같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해군 전력 증강에 있어서 특정 무기라든가 특정 훈련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한 하나의 코드로 보는 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나.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계 자녀를 통해 북한의 세습 통치를 대를 이어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와 11호 하이쿠이에 이어서 12호 태풍 기러기가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리플 태풍이 동시에 북상하는 데다 이 하이쿠이의 경우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커져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9호 태풍 사울라, 매우 강한 태풍으로 태풍의 눈이 무척 뚜렷합니다. 오른쪽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인데 북상하며 중간 강도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 태풍 하이쿠이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점차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주말 이후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다량의 태풍 수증기가 유입돼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이 정체하며 주말 이후 남해안은 물론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9월 3일 오후에는 전국 남부 2일부터 4일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강수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나 열대 소용돌이들이 지금 현재 발달을 하고 저 위도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풍 진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중국 상하이 앞바다까지의 진로를 예상한 가운데 한국과 영국 예측 모델은 중국 내륙으로, 유럽 모델은 서해를 거쳐 북한 상륙을, 미국 모델은 일본을 지나 동해로의 북상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뒤를 따라 북상 중인 열대 저압부가 12호 태풍 기러기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9호 태풍과 11호 태풍 또는 11호 태풍과 12호 태풍과의 상호작용, 후지와라 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1000km 이내로 두 개의 태풍이 접근할 경우 서로의 발달과 진로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일부 모델에서 11호 태풍이 12호 태풍과 후지와라 효과를 일으키며 더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후지와라 효과로 태풍이 더 강해진 채 한반도로 북상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시기인데다
이미 태풍 앞자리에서 강한 호우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26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4%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확진자 집계는 끝나고 500여 감시기관이 신고한 확진자 숫자만 일주일에 한 번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통제를 위해 채점을 반복하고 또 점수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절대평가인 공인회계사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난 2004년 절대평가제가 도입돼 과목별로 60점이 넘으면 합격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해 합격자 수를 1000명 안팎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시험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합격 기준에 근접한 응시생의 이의 제기를 막으려고 사전에 59점 답안지를 60점이나 58점으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내놓은 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총리가 대중교통 요금도 정확히 모르고 있느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된 건데요.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네.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련이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혁신에 나섰지만 재출발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류진 신임 회장이 자신의 대학 동창을 상근 부회장에 내정했는데 재계 경험이 없는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영입한 전경련은 다음 주쯤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거듭나겠다는 각오인데 유 회장은 조직의 실무를 책임지는 상근 부회장에 서울대 영문과 동기인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김 전 대사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이 풀리지 않아 상근 부회장 선임이 잠시 미뤄진 상태입니다. 유 회장은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외교관 출신이 유리하다고 보고 자신과 가까운 김 전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람 보고 씁니다. 저는. 하지만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해외 활동보다는 대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 같은 국내 현안을 챙기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4대 기업이 전경련 복귀를 선언한 마당에 기업 경험이 없는 김 전 대사가 대기업 오너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경유착의 오명을 싣고 재계의 맏형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고 한 전경련이 실질적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라며 국민 수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렸던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낫을 들고 가 직원들을 위협한 25살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마트에서 낫을 구매한 뒤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이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유명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해 10,000건이 넘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경찰은 대리 수술과 요양급여 비용 허위 청구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서울 은평구의 대형 척추치료병원. 수술을 포함해 한 해 10,000건 넘게 환자를 치료하는 유명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최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관련해서 압수수색 같은 거 좀 나왔다고 해서 경찰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관계자 등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해 7월 원장의 지시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수술실에서 환자의 몸을 봉합하거나 심지어 직접 집도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수술뿐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도 허위로 청구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병원은 사용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 우려로 재사용이 금지된 압박밴드와 의료용 스테이플러도 새 것인 것처럼 사용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심도 받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술실 CCTV 영상과 의무 기록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을 찾아 개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 불법 개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중부 아프리카 가봉의 군부가 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을 체포해 가택 연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지도부는 현지 시간 30일 국영방송을 통해 알리 봉고 대통령이 반역죄로 체포됐으며 가족과 의사들에 둘러싸인 채 가택 연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부는 이들은 반역과 횡령, 부패, 대통령 서명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군부는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해왔던 한국인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영부인 비서관실에 비서관으로 일하던 한국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대통령 경호실에도 3명의 한국인 경호관이 있는데 이들은 체포되지 않은 채 경호실 내 숙소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비서관 이외에 다른 교민들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러시아 용병 기업의 수장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고향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은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묘지에 묻혔습니다. 경찰이 묘지 주변을 삼엄하게 통제한 가운데 장례식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앞서 프리고진의 언론 담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묘지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모스크바 거리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크렘린궁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이곳을 찾아 프리고진과 측근들을 애도했습니다. Вся страна, у нас все нормальные люди, все нормальные люди, здравомыслящие, все страдают, все переживают об этом несчастье. И вообще, о всех раненых, о всех наших ребят. 장례식에 참석할지 관심을 모았던 푸틴 대통령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Прису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конкретно по похоронам. Мы информацией не располагаем. Все-таки это 프리고진과 함께 숨진 바그너 그룹의 물류 담당 체칼로프의 장례식도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묘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비해 경찰 통제는 덜했지만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고 언론 취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뒤 하루 만에 반란을 끝냈지만 2달 뒤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산불로 서울과 뉴욕시가 넘는 면적이 다 타버렸습니다. EU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미국 루이지애나도 해마다 겪었던 홍수 피해 대신에 전례 없는 산불이 덮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번집니다. 헬리콥터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밤새 이어진 산불로 나무들은 까맣게 그을렸고 교회와 마을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κάνουν τίποτα από την θερμοκρασία, την πολύ και από την πολύ κάπνα που είχε εδώ πέρα. Προσπάθησα με ένα φίλο μου να μπορέσω να σώσω οτιδήποτε, αλλά η θερμοκρασία ήταν πολύ ανεβασμένη και τα άφησα όπως ήταν και έφυγα. 지난 19일 시작돼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북동부 산불은 최소 2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불로 타버린 면적은 서울이나 뉴욕시보다 더 넓은 수준으로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Notably in Greece's Alexandroupolis region, we are facing the largest wildfire ever recorded in the EU. In this context, we have mobilized 12 aircraft from our rescue fleet, together with over 400 firefighters and 60 vehicles.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져 큰 피해를 내고 있는데 해마다 주로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잦았던 이 지역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Nobody alive in Louisiana has ever seen these conditions. It's never been this hot, this dry, for this long. 이 밖에도 캐나다와 스페인 등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이어진 역대급 산불의 발화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나면 더 크고 빨리 번지며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더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일대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현지 시간 30일 동부표준시 기준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이달리아를 4등급으로 격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오전 2시 3등급 강화를 발표한 지 불과 3시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약 3.7에서 4.9m 높이의 폭풍 해일이 몰아치면서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 일부는 침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레아얀 3호의 탐사 로봇 프라기안이 달 표면에 황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상된 대로 산소와 알루미늄, 칼슘, 철, 크롬, 티타늄, 망간, 실리콘도 탐지됐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SNS에 이같이 밝히고 현재 수소 탐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달 표면은 영상 50도로 관측됐고 달 표면 아래 8cm 깊이의 토양 온도는 영하 10도라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6주째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공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전국의 세븐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지난주보다 2계단 내려온 32위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새벽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점차 날이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특히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호남에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경남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동부에 최고 150mm 이상, 경북에도 최고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부산 29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휴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